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코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작품 다룰까요? 저희는 오늘 아바라본의 헤코스케 작가의 우주를 가다 네, 라는 책 만화를 이제 추천해 볼 건데, 네, 저희 애청자이신 콘텐트 어드민님이 저희에게 또 이렇게 슬쩍 소회를 넣어주셔가지고 네,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북을 선물을 해주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한번 네. 했는데 왜 안 넘어가지? 이건가? 네. 네, 됐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북으로 2권까지 나와 있는데, 네, 보니까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 그 웹툰 형태로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웹툰 음. 형태로도. 네, 카카오 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네, 봄툰이라고 해가지고 웹툰 음,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음, 뭐 다양한 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유료긴 합니다만, 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또 2권까지 나왔는데 아직 완결은 안 났어요. 그렇죠. 그 토끼님 말씀으로는 뭐 일본어로 보면은 더 많이 추가 공개가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그런 말 한 적이 아, 그런 없네요. 장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얘기를 어,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권으로 완결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 완결은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 네. 음, 그런 느낌이 드는 음, 이권이었습니다. 네.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네, 아무튼 완결은 안 나가지고 네. 뭐 그냥 뭐 스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오늘은 떠들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다 스포를 할 건데 네. 사실상 이권까지 내용으로는 떡밥만 많이 던져졌고 음, 거의 내용이 진행이 많이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들으시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음, 어, 뭐 일본어로 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거는 저희도 모르겠으면 안 찾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연재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2권까지인 거고요. 네. 음, 그래가지고 여기 그 책의 앞부분에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음, 먼저 읽어드리면은 기계와 프로그래밍에 묘하게 뛰어난 주부 히오도리 소라는 병으로 세상을 뜬 남편의 유고를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고자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 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아들 추지로와 함께 언젠가 찾아올 우주 시대 묘사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근미래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네, 이분 트위터 계정을 찾았어요. 작가님. 네, 네, 작가님 트위터 계정을 네, 찾았고, 엄청난 그 자료 조사 능력. 네. 네, 그리고 22화가 하루 전에 어제 갱신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계속 연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 웹툰으로 연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본에서 어떤 토치라는 그 웹 플랫폼에서 연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종의 웹툰 형식인 거네요. 그런가 음, 봐요. 네. 우리나라처럼 보니까 네. 이렇게 우리나라 웹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읽는 방식에 최적화가 돼 있잖아요. 네. 컷 전기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근데 여기 그 뭐 일본 웹툰의 특징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좀 책 형태인 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음, 돼가지고, 음. 이렇게, 예, 이화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는. 그렇네요. 네. 맞네요. 네. 음. 그렇습니다. 최신화를 그냥 공짜로 볼 수가 있네요. 오, 그래요? 네. 오, 일본어만 되신다면, 네, 그게 가셔서, 문제네요. 네, 저는 안 되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줄거리 소개를 하자면은 뭐 대충 아까 말씀드린 걸로 사실 줄거리가 끝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나오는 이 여성이 긴주먹거리를 한 여성이 히오도리 네. 소라라는 사람인데 약간 그림체가 저희 그 옛날에 다뤘던 그 만화 한국 작가분 그 공룡 만화 그리신 그 공룡 많아요? 네 공룡 만화. 공룡 많아? 네 귤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다뤘던 거 있잖아요. 제가 다뤘던 거? 그 어른을 위한 공룡 만화였나?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음, 저희, 그, 그,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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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구하시는 분.
만화 그리고. 아, 갈로아님이요? 네네네네. 네. 갈로아 작가님. 갈로아 네. 작가님 느낌이 나는 약간 그림체인 것 같아요. 갈로아 작가님의, 오디세이? 네, 네네네네네. 오디세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체긴 하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굉장히 힘드네요. 네. 네. 콘텐츠 엔드미님도 갈로아 작가님인가요? 아, 네, 맞아요.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소라라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로봇이 추지로입니다. 네, 추지로인데, 이제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세계관이 보니까, 그냥, 병 같은 거는 거의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신체를 다 막 갈아 끼울 수가 있고, 뇌만 빼고 뭐 신체를 전부 다 뭐 다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근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미래라기보다는 와서 하시죠. 네,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는 네, 그런 미래 느낌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음. 그가 약간 이것도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약간의 더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복선이라고 해야 왜 될까요? 남편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왜 죽음을 맞을 자신의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신체를 바꾸지 않았는가 음, 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네, 이 남편이 보니까 분향 로봇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내하고 이 추지로하고 둘이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 너무 음, 좀 적적하니까 이런 음. 분향 로봇 같은 거를 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분향 그러니까 로봇. 원격으로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그 여기로 뭐 예를 조문이죠, 들면 조문. 그쵸, 네. 지구에 사는 사람이 이 음, 멀리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네, 사실은 안 나오죠. 지구가 음, 아니라는 사실은 안 나오죠. 나오죠. 나중에 지구로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 나와요. 이 네, 내용 뒤에 뒤에 나와요. 그쵸, 네. 뒤에 나오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복선이죠. 왜 음, 이런 로봇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로봇을 직접 이 아내분이 만들면서 음, 뭐랄까 남편을 잃은 음, 슬픔을 이렇게라도 조금 음, 달래보고자 음.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그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네. 멀리 있으니까 음, 예를 들면 우리가 화성에 로봇을 보내잖아요. 네. 화성에 로봇을 보내서 그거를 지구에서 음, 화성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작동을 시킬 때, 음, 그게 단순한 작업이라고 해도 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신호를 보내서 얘를 작동시키고 작동이 제대로 됐는지를 내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오는 데에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설계가 필요한 거고 이 분양 로봇에 있어서도 이제 원격으로 이 사람이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조작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는 것과 그것을 이 사람이 보는 것과 또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궁리를 해가지고 또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뒤에 또 소개를 아마 해드릴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에피소드 이름이 그 특수 뭐였는데 특수 맨 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음, 특수 경조성 이론 네. 네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도 아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 한번 얘기를 하고 네네네. 네, 나갈까요? 네. 이 히오도리 소라라는 사람이 전 처음에는 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특이한 약간 주인공 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진 주인공이더라고요. 히오도리 소라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추지로라는 이 아들도 저는 뭐 아들의 영혼만 남겨두고 뭐 몸을 다 로봇화를 한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그 아들은 인공지능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건 SF일 수밖에 없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히오도리 소라라는 인물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계는
여성들이 엔지니어를 많이 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인간상이 그렇게 뭐 아주 뭐 특별할 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히요도리 소라라는 인물은 참 특이한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이 상당히 먼치킨스러운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좀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밀이라던가 중요한 부분에도 손을 댈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그 남편의 유고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지구로 가는 길에 뭔가 소소한 에피소드가 발생하는 그런 일상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일상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스케일이 너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소소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거고 일단 분위기 자체는 약간 유유작적하니까 근데 좀 뭔가 스펙타클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렇게 고조되어가는 그런 스케일이라든가 뭐 어떤 사건들을 보시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그 생각도 났어요. 공각기동대 쿠사나기 소령 되게 천재과에 해킹 잘하고 좀 초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고 저는 약간 네. 네이버 웹툰에 보면은 네. 고수라는 웹툰이 있는데 완결이 아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캐릭터 그게 뭐냐면 무협 만화인데 네. 주인공이 저기 만두 가게에서 배달하는 알바를 해요. 근데 얘가 그 세계 최강이라는 설정이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 그 약간 원펀맨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원펀맨 같이 약간 평범해 보이는 인물이 사실은 세계 최강이다. 이런 약간 최근에 또 인기 있는 설정이잖아요, 이런 게. 그러네요. 그런 설정인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옆집 아주머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세계 최강의 해커.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대단히 독특한 그런 맛이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전개에 있어서 좀 질척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주인공 이 소라라는 인물이 상당히 쿨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슬퍼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일단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막 드러나지는 않고 오히려 이 인물은 상당히 그 주변에서 봤을 때도 조금 감정적으로 훨씬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쿨하고 좀 이과 감성 그런 게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품 전반의 분위기에도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당히 쿨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깔끔한 전개, 약간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한 전개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취향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아무튼 소개를 좀 더 드리면은 네. 이제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거죠, 지구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구까지 가는데 45일이 걸린다. 네. 라고 이게 나오고 그제서야 이제 여기가 이제 스페이스 콜로니라고 나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 그러네요. 그림이 굉장히 이제 잘 뭔가 그려진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 콜로니의 이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회전을 하는 거겠죠, 이게. 네. 굉장히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45일이 걸린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거 보면서 저는 네. 저 크루즈 탄 적 있거든요. 네. 크루즈 생각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크루즈 타면 비슷한가요? 약간 되게 비슷해요. 그 객실마다 뭐 담당하는 그런 승무원이 있는 건가요? 그쵸. 오. 네, 승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기착지가 뭐 어디가 된다.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이벤트가 며칠에 있다. 뭐 그다음에 그 안에가 완전 도시 같잖아요. 그 유니버설 항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주선이 자체가 도시고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발소도 있는 거고 뭐 병원도 있는 거고 뭐 정말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크루즈도 그 안에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식당, 뭐 네. 기념품점,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중국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배를 타면은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배 안에 만화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화를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음. 그러기도 하셨죠, 참. 음. 그래서 콘텐츠 애드미님도 세부 설정들을 파는 맛이 있는 작품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정말 이 작품이 스토리도 재밌는데 이런 설정들을 되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작가의 어떤 과학 쪽에 대한 흥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만화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인공이 이제 엄청난 해커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기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기계로 된 별이죠. 그러니까 기계로 된 별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AI에 네. 접근을 하는 장면인데 그 AI가 이제 쇼기 AI잖아요. 쇼기가 이제 중국식 일본식 장기죠. 장기. 네. 쇼기라고. 네. 네. 그 쇼기 AI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한 판 어때요? 라고 이제 했을 뿐이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해킹이죠. 평범한 개신기는 풀 수 없지만 기성한테는 딱 알맞는 수수께끼 수준을 암호화했다.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장비로는 부족해서 이 배의 운영을 맡고 있는 AI가 있어요. 니노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니노의 안테나를 빌려가지고 전파를 쐈다.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해킹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만화 내에서 좀 중요한 설정이 인인회로라는 것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AI들을 아마 뭐 통제하는, 관리하는 그런 회로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인이라는 게 요원에서 AI랑 동급으로 쓰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인인이라고 하면은 인이 이제 린자인데 약간 저게 수지인가요? 이웃 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 인접하다 할 때. 네, 인접하다 할 때 그 인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인인이 뭐 인간을 닮은 인간이라고 본다면 AI를 일컫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헬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가사도우미 같은 로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이 로봇들을 관리하는 인인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인인회로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개체가 있어가지고 얘가 모든 인공지능들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인공지능마다 인인회로라는 걸 탑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인지 그게 뭐 명확하게 아직은 나오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면 뭐 그냥 로봇 3원칙 뭐 이런 것 같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인공이 해킹을 하잖아요. 이 인회로를. 그러니까 뭔가 해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인 것 같고 이게 뭐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 린자는 제 이웃 린이 맞네요. 토나리라고 이제 이웃집 토토로 할 때 토나리노 토토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토나리가 이 한자네요. 네. 그래서 이 인인회로라는 것을 해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가 도시전설 같은 거예요. 도시전설. 이 인인회로라는 것에 제어권을 빼앗을 수 있는 마녀가 있다. 라는 도시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을 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주문을 외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그 마녀가 주인공이다. 알고 보니 주인공이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이었다. 이거 뭐 스포일 수도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나옵니다. 1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경시청에서 나온 이 사람이 주인공을 이제 데려다가 협박을 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이 회로를 이제 인인 회로를 이제 제어하는 어떤 암호 주문을 외죠. 바코드처럼 생긴 거를 이제 말풍선에 이 연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라는 거를 딱 보여주면서 또 이게 어떤 코드 비슷한 거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는 연출인 것 같아요. 회로 같은 느낌의. 네. 그리고 나서 그거 소용없어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그
뭔가 레이저빔 같은 게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로봇을 다 박살내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콜로니에는 그 기상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 기상 제어 시스템을 잘 사용을 하면은 광학 병기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엄청 비범한 사람이구나. 음. 이런 장면이 이제 네. 나오게 되죠.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이 만화의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팟빵으로만 음성으로만 듣는 분들은 조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네.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진 이 회로, 이 인인 회로를 제어하는 이 주문들을 빼앗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기업들과 단체들이 이제 그 암투를 벌이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까지 나왔고 2권에서 네. 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런 내용의 만화고요. 그 외에도 각 에피소드마다 좀 재밌어 보이는 설정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또 차례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한 뭐 4-5가지 가져왔거든요. 쇼기 AI라는 것이 나와요. 약간 알파고가 그렇죠. 많이 생각이 나는 네. 그런 알파고는 바둑 AI였고 바둑 그 전에 AI죠. 있었던 AI는 또 체스 AI도 있었죠. 네. 근데 체스 AI 같은 경우에는 약간 AI라고 부르기에는 좀 미묘한 느낌의 사실상 인간이 하드 코딩한 if 뭐 이런 느낌의 그래요? 네. 그냥 그 기본을 다 갖다 때려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드 코딩으로. 네. 그런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바둑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우리가 AI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고 이 쇼기 AI도 뭐 비슷한 거겠죠. 근데 이 쇼기 AI라는 것이 얘의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쇼기 AI가 작성한 기보를 보니까 뭐 모스부호를 숨겨놨더라. 그런 괴담 같은 것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인공이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서 쇼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은 그 로봇 3원칙 로봇 뭐 3원칙을 보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뭐 인간의 뭐 목숨을 해치면 안 되고 그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자기 자신이고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 쇼기 A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쇼기가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되어서 이제 코딩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 쇼기 AI한테 쇼기를 못하게 하면은 네. 얘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그런 재밌는 설정이 있고 이 다나카 시즈카라고 부르는데 주인공 이름이 그 소라였잖아요. 네. 근데 얘가 그 이 쇼기 AI 인권 보호 협회 뭐 이런 데서 네. 서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가명으로 다나카 시즈카라고 썼는데 얘가 그걸 본 거죠. 네. 뭐 카메라를 통해서 봤거나 그랬겠죠. 그 콜로니에 있는 네.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이 있는 네. 무서운 AI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허점이 있고 이것을 뭔가 이용할 수도 있다. 뭔가 뒤에 가서 이런 것들이 뭐 복선으로 사용이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얘를 이용해서 뭐 테러를 일으키는 조직이 뭐 생겨난다든지.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쉘패드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요 USB 모양으로 생긴 어떤 기계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 원타임 패스워드 이거죠. OTP. OTP라고 아마 뭐 그 은행 쪽에서 업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해주는 도구죠. 그런데 여기서는 쉘패드라고 해가지고 전자기기를 패스워드로 쓰는데 대응되는 전자기기가 없으면은 이제 암호를 풀 수가 없는 거죠. USB를 막 이제 예를 들어 뭐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개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네. 한 사람이 뭐
2 곱하기 4로 이제 뭔가 암호문을 보내면은 2 곱하기 4에 해당되는 그 쉘패드로만 열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정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면 이제 암호쌍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코아 키가 있고 그러니까 암호화 키가 있고 보코아 키가 있으면은 그 암호쌍을 그냥 물리적으로 그 두 개의 USB에 나눠 담아서 한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보코아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암호 기기도 그래서 나오고. 이 네. USB를 뺏기지 않는 한에는 이 내용을 절대로 타치당할 그 위협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만화에서 암호화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막 해싱 막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코스 요리가 또 나와요. 인공지능이 코스 요리를 추천해주는 식당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뭐 비싼 식당인 것처럼 나오는데 네. 이 콜로니에서 직접 이제 뭐 기른 인공위성에서 직접 기른 어떤 그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요리를 하는 식당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코스 요리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냐면은 먼저 맨 처음에 그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네. 에피타이저를 먼저 5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선택을 네. 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요리를 이제 3가지 정도 네, 이제 또 추천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맛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맛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를 점점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예를 들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3 곱하기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 경우의 수를 이 레스토랑에서는 다 만들 수 있나 봐요. 다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코스가 바뀌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코스를 먹는 사람은 절대 없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우의 수를 다루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저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좀 나의 입맛에 딱 맞는 뭔가 요리를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바텐더 만화 보셨나요? 바텐더를 보면은 네. 이상적인 뭐 경우긴 하지만 이제 칵테일 바에 가서 바텐더한테 나는 이런 맛을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바텐더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보통 정말로 제대로 하는 그 바텐더라면 칵테일 바라면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 거를 이제 AI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약간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디저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3 곱하기 5 곱하기 뭐 해가지고 경우에서 하나 골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 디저트가 그림이 없네요. 그 디저트가 뭐냐면은 3D 프린터로 찍은 거예요. 그렇죠. 네, 3D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좋아할 것 같은 그 특정 맛을 재현을 해가지고 딱 주는 그 디저트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맨 만화 에피소드 마지막마다 이렇게 설정이 글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공예품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AI라는 것이 AI는 사실 뭐 맛을 이해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이 식당에 올 때마다 항상 다른 맛을 창조해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뭔가 재미있고 실제로 뭐 먼 미래가 되면은 있을 법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 이런 식당이 있으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분자 요리라는 거가 뭐 이미 한 10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료를 가공해서 요리를 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재료의 맛 중에 일부 맛을 뽑아내어서
그 맛만을 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거를 분자 요리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특정한 물질만을 뽑아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뭐 그런 것도 분자 요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파 거품 뭐 이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맛과 전혀 다른 식감을 그렇죠. 어떤 화학적인 네, 화학적인 방법을 네, 이용해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네, 화학적으로 그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런 느낌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맛을 분석하는 기계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 요리에 대해서 내가 만든 기계가 내가 이 음식을 얼마나 좋아할지에 대한 예측이랑 내가 실제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뭐 그거랑 비교를 하는 그런 게 나오죠. 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안 맞는 걸로 나오죠. 그 비교를 한 결과가 네. 잘 안 맞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경조성 이론. 이게 이제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빛으로도 이제 거의 뭐 1시간이었나? 그 정도가 걸렸던 걸로 나오는데 네. 여기 나왔던 것 같아요. 안 나오네. 1시간인가 뭐 30분인가 뭐 그 정도가 걸렸던 걸로 아마 나오는데 네. 이 분향 로봇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그 토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 로봇을 이용해서 조문을 하려고 하면은 시차가 생기는 거죠. 시차가 생겨가지고 몇 분 뒤에 이제 그 장례식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조문을 하고 나서 그 조문이 조문을 잘 했습니다 하고 그걸 이제 다시 저기 조문하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는 동안에도 그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왕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조문객마다 다 해야 되니까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문을 할 때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조문하고 있는 상황을. 그거를 그냥 다 미리 찍어두는 거예요. 미리 찍어다가지고 그 조문하고 있는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냥 영상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조문하고 있는 그 화면이 보일 수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의자의 모니터에다가 그 사람이 조문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앉아있는 그 얼굴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만약 이 로봇이 이 의자를 보게 된다면은, 그냥 그 AR 기술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화면 그냥 여기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전혀 그 시간대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문을 한 사람이 지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각종 이제 콜로니에서 다 오니까 그 시간차를 다 암기를 이 로봇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말 이건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번 치르면은 정말로 힘들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지간한 정성이다. 그 다음에 판단 마찰 한계라는 설정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 하면은 뭐 수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은 수명이 없고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장비를 계속 교체하면 되고 인공지능도 뭐 사실 그냥 정보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사실 수명이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다 수명이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자기의 경험을 참조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되면은 과거에 뭐 참조해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난다. 뭐 인간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이가 들면은 점점 더
그 자신의 이전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연구자들도 보면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좀 더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게 좀 더 가능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좀 더 뭐 노련해지거나 그런 건 있지만 좀 혁신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약간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로봇들도 그 인공지능들도 점점 더 그 오래되면은 이 그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반응 속도 이런 게 점점 느려진다 이런 네. 설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판단 마찰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판단 마찰 한계라는 것은 얘가 그 너무 그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 시간이 그 사고 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그런 상태를 이제 판단 마찰 한계라고 부른다. 이것도 굉장히 있을 법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뭐 이 세계관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진 않지만 만약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막 현실에서 있게 된다면은 실제로도 어떤 그 한계 지점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은 인간과 어떤 그 가까운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그런 로봇들의 경우에 그 참조해야 할 기억이 점점 그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을 법한 그런 설정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한계를 맞이하기 전에 컴퓨팅 속도가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는데 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참조하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뭐 인간의 뇌가 뭐 네. 용량이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더라. 뭐 현재 컴퓨터보다는 뭐 엄청 많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만약 컴퓨터 그 로봇 인공지능이 어떤 그러니까 프로세싱하는 그 용량이 네. 만약 인간을 뛰어넘는다면은 뭐 인간보다는 오래 살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은 사실 어떤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로봇처럼 렉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네. 적당히 망각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로봇은 이제 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 않을 것이고 인간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기계적으로 참조를 하니까 네. 모든 정보를 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억을 참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은. 네.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네. 그냥 한 개의 선형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네. 선형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선형 함수를 만드냐면 각 지점마다 이 지점에 둘 때 승리 확률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함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음. 그 함수를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기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알파고 같은 경우에 자기가 기보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함수에 현재 상태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가 하나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그 뭐 딥러닝 이런 방식들이 사실 기억을 참조하는 식으로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실은 실수를 해요.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뭐 뉴럴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실수를 합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저기 강아지 얼굴하고 그 다음에 그 초코 머핀 빵하고 막 헷갈리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막 노란색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앞에 철망이 쳐져가지고 그림자가 진 거예요. 철망 네. 모양으로. 네. 그거를 보고 인공지능이 타이거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괜히 막 그 인공지능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일이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네. 그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게 또 게임이 하나 나옵니다. 군타이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 게임 이 설정이나 이 주인공이 하는 짓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네. 이것도 가져와 봤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FPS랑 RTS랑 섞어놓은 게임인데 네. FPS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돼가지고 총을 막 쏘는 게임이죠. RTS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죠. 부대를 막 조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명령을 내리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총도 쏘고 그다음에 막 명령도 내려가지고 막 지휘도 하고 하는. 저는 이거 보고 그거 생각났어요. 피파 게임 생각났어요. 아, 피파. 네. 그게 이제 그 선수들 11명 있는데 그 네. 11명을 내가 동시에 다 조종할 수는 없지만 한 명 한 명씩 이제 바꿔가면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의 뭐 전술도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아니면은 그 워크래프트 그 RTS를 떠올려도 되는데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크래프트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네. 영웅이라고 하는 특수 유닛이 있거든요. 그 영웅은 굉장히 강력해요. 스킬도 막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기본 유닛보다 훨씬 세요. 그 영웅을 중심으로 그 영웅을 지키고 하는 식으로 싸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하고도 비슷한. 스타에도 영웅 있지 않았나요? 스타에는 영웅 없어요. 스타에는 캠페인에서만 특수하게 강한 유닛들이 나오고 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멀티플레이에서는 없죠. 네. 네. 다 어떤 그 똑같은 그 똑같이 생긴 유닛을 가지고 뭐 그 유닛마다 종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잖아요. 근데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영웅을 좀 케어를 하면서 그 영웅을 그 레벨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중립몹을 막 잡아가지고 레벨도 올리고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의 약간 플레이 하고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게임이 있는데 얘가 이제 원이라고 하는 그 약간 꼬마애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네. 걔를 이제 상대를 하는 건데 이 원과 관련해서도 그 또 재밌는 설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이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춘지로를 그 개발사를 낸 거예요. 이 게임장에서 네. 이 배 안에 게임장에서 이 춘지로를 개발사를 내가지고 추지로. 네. 추지로. 네. 추지로가 이제 그 주인공 소라한테 가가지고 복수해줘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소라도 막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게임으로 결판을 내자. 이 군타이라는 게임으로 결판을 내자 했죠. 그런데 주인공이 뭘 하냐면 벽 통과 버그를 써요. 뭐냐면은 이 벽에 원래는 이 캐릭터가 그 벽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밀어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밀어내는 이 힘을 초과해가지고 이 캐릭터에다가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죠. 왜냐면 이 RTS 게임에서 각 그 캐릭터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벽뚫기 버그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재현성이 있으면 버그가 아니라 사양이지. 마치 그 유명한 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계 어록이 있거든요. 그래요? 버그가 아니라 스킬인데라고 하는 어록이 있어요. 그 실제로 그 프로게임 그 방송이 되는 데서 버그를 써가지고 이긴 게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버그를 써가지고 막 이겼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버그가 아니고 스킬인데 자꾸 버그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 이 사람이 이제 원입니다. 네. 약간 이게 뭐죠? 안경인가요 이게? 안경 같은 걸 이게 그거다. AR 그 글래스 같은 거 같아요. 네. 이걸로도 뭐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끼고 있는 얘가 약간 색깔이 있는 머리 같은데 이 흑백이라 가지고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주황색이었던 것 같다 이거. 표지에 주황색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주황색 머리를 한 꼬마애가 이제 원이라는 얘인데 얘가 이제 거기서 한 수를 더 뜹니다. 얘가 그 기체를 3개를 동시에 조종을 해요. 기체 3개를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조종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막 이제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그 주인공 기체만 노려가지고 이제 쏴 맞춰가지고 네. 전멸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음성으로 인식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안드로이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충분히 빨리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배 속도로 말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크로를 쓴 거죠. 매크로를. 네, 매크로를 써가지고 네. 게임을 했던 버그 거죠. vs 매크로. 네, 정말 둘 다 치사하게 짝이 없죠. 네. 그리고 매크로를 사용해가지고 음. 게임을 이제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이 원이라는 캐릭터는 원래 그 게임계에서 엄청 이름을 날린 어떤 그 플레이어인데 네. 한 번 패배를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병원 클리닉에 갔는데 거기서 그 뭐 아중력 발달 뭐 장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네. 말단에서 손떨림 이런 것이 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기 신체를 전부 다 어린 모습으로 다 개조를 하겠다. 왜냐면은 그 편이 더 가볍다. 가볍고 어.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게임을 하기에는 이 몸이 더 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두 다른 몸으로 교체를 하는데 저렇게 어린애 같은 그 생체 유닛으로 다 교체를 한 거죠. 이게 현실에서도 네. 그 특히 저기 피지컬을 이용하는 반응 속도를 이용하는 게임에서 그 선수의 프로게임 선수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아, 네. 어른이 되면은 더 네. 이상 못 따라가나요? 네, 보통 30대 뭐 이런 데서 음. 보통은 선수 수명이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보통 30대 이후에는 그래서 보통 어떤 게임을 많이 하냐면은 뇌지컬이라고 하잖아요. 뇌를 쓰는 그런 어떤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롤 같은 게임 보면은 그 반응 속도나 손 속도 이런 거를 요하는 포지션이 원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원딜이 뭐냐면은 평타를 이용해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네. 스킬을 많이 쓰는 것보다 강력한 평타 한 방을 이용해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건데 이게 그 플레이를 하는데 원딜이라는 클래스가 플레이를 하는데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대요. 왜냐면은 그 허리 돌리기라고 하는 스킬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무빙샷이에요. 움직이고 공격하고 움직이고 공격하고 움직이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굉장히 그 손목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동 찍고 적 클릭해서 공격 찍고 네. 이동 찍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 이것이 선수의 수명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근데 정글이라는 클래스가 또 있어요. 정글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뭐냐면은 게임 전체 판을 읽는 그런 그게 주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쪽에는 또 나이가 많은 선수가 많아요. 30대 이상인 선수들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만약 미래에 진짜로 이런 육체를 개조하거나 뭐 하는 어떤 네.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냥 손목 막 갈아치우고 이런 게 실제로도 있을 거예요. 약간 이거는 약간 섬뜩한 것 같아요. 이 캐릭터도 좀 섬뜩하게 그려진 면이 있거든요. 네. 섬뜩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듣고 보니까 e스포츠도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목을 피지컬을 써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이묘한과 홍진호도 카드 게임으로 넘어갔다고 콘텐츠 애드민이 말씀하셨고 하나의 정원님이 애플 글래스 출시가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애플이 확장 현실 XR용 이제 헤드셋을 뭐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이 두 게이머가 하는 걸 보면은 네. 이 여기 아까 그 이묘한하고 홍진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약간 이 주인공이 벽돌기 버그를 쓰는 게 약간 이묘한 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이묘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게임 연구를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맵이나 게임 같은 거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약간 특이한 스킬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버그성 플레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약간 그리고 원이 하는 이 세 개의 기체 막 동시에 조종하고 이거는 네. 약간 제 생각에는 장제호라고 하는 또 워크래프트
게이머가 있어요. 프로 네. 게이머가 있어요. 크래프트 3 프로 게이머가 있는데 음. 그 게이머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팔을 한쪽을 다쳤거든요. 한 팔로만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겼어요. 아. 중국 선수를 상대로 이겼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면은 이 한 손으로 그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약 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적이 어떻게 이동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캐릭터들을 다 예약 이동을 해놔가지고 적을 이겼다.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손만으로. 호호, 쩌네요. 네,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그 설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권까지 지금 나왔는데 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이게 또 많이 안 달아진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맞아요. 이런 데서도 많이 안 달아졌고 네. 그래가지고 또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그러니까. 또 네. 잘 뜰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래서 콘텐츠 애드민님이 이걸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콘텐츠 애드민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작품을 몰랐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퀄리티에도 정말 있는 작품이었고 SF적으로도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이어가지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취향에 맞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의 정원님이 로블록스 얘기도 해주셨네요. 로블록스 아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로블록스를 뭐 해본 적은 없고 네. 플레이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오징어 게임을 그 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약간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가요? 로블록스는? 아니요, 마인크래프트랑은 별로 안 비슷하고 네. 그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쉽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각자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3D 게임 세상이에요. 뭐 현실 세계에서 이렇다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샌드박스형 게임인 거. 그렇죠. 그렇군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 유명한 저희 스트리머, 네. 저기 트위치에 이런 말 해도 되나? 풍월양이라고 하는 스트리머가 있는데 유명한 스트리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오징어 게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달고나 그거 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에서 네. 그거를 이제 마우스로 해야 돼요. 마우스로 이제 클릭으로 톡톡톡톡 해가지고 별 모양 이제 찍어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네. 그다음에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고. 루아 스크립트라는 언어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뭐 본의 아니게 게임 이야기로 좀 넘어갔는데. 네. 아무튼 오늘 그 저희 다뤄본 우주를 가다라는 만화였고요. 뭐 저희 더 할 얘기 있을까요? 뭐...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약간 이 작가분이 SF 팬이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그동안 SF 작품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설정들이 많이 나오면서도 그 설정을 좀 더 이 작가의 테이스트로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상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정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라의 탄생과 관련된 비밀이 또 나오잖아요. 아마 일부러 안 넣으신 것 같은데. 네. 뭐 몇몇 가지는 또 읽는 분들의 또 재미를 위해서 안 넣었습니다. 또 그 왜 락밴드 얘기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그쵸. 재밌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탄생 소라의 탄생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구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재밌는데
그거 보고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저희 다뤘던 넷플릭스 작품 중에 나이 마더. 마더, 나이 네, 마더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생각이 났는데 음. 어쨌든 그런저런 SF 작품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또 여러 가지 또 떡밥들이 남겨져 있는데 네. 그 떡밥들이 어떻게 이 그 주인공이 해킹을 하는 게 뭔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약간 추측이 나오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뭔가 다인조일 것이다. 뭐 이런 공범이 있을 것이다. 해킹을 하는데 이런 추측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그쵸. 있고. 읽다 네. 보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들죠. 이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죠. 추측성의 발언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면에서 많이 기대가 되고 다음 권도 나오면은 한번 네. 읽어보고 싶다. 꼭 네.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네.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그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흐름드 살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곳에서 저희 방송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는 단신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을 뭐 할지는 아직 결정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본 게 배명훈 작가님의 타워를 제가 좀 뒤늦게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SF 어워드 일본에서 SF 어워드 받았던 오쿠가 완결 단계 우리나라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9권짜리 만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다 갖고 있으므로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다비전도 다 봤는데 완다비전도 재밌었어요. 완다비전. 네, 완다비전도 닥터 스트레인지 2가 나온 기념으로 완다비전 닥터 스트레인지 2도 뭐 같이 그쵸. 완다비전과 닥터 스트레인지 2를 같이 달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같이 들어주신 하나의 정원님, 콘텐츠 애드민님, 콩땅콩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